인류는 아득한 옛날부터 우주를 동경하고 관찰해왔지만 우주는 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이었다. 21세기 우주 공간으로의 인류 활동 확장은 인류의 염원인 동시에 숙명이 되었다. 한정된 지구 자원과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젠가 인류는 지구 밖 천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우주 개발 산업은 군사, 안보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첨단, 또 무결점 기술들이 첨단 기술이 되는 거죠. 조금만 자극을 주고 앞으로만 나간다면 그 선진국이 얻는 그 기술적 혜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제 갓 우주 개발국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지침표가 될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현장을 들여다본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에 대한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이 전쟁은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과 미국, 구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의 전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독일의 구소련 공격과 태평양 전쟁 등을 거치게 되며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끝으로 냉전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말 실전에 대비한 패전국 독일의 장거리 로켓 V2는 이후 무기사 발전의 전환점이 된다. 전쟁 후 미국과 구소련으로 각각 퍼져나간 독일의 과학자들은 V2 로켓을 모체로 한 장거리 로켓의 개발에 투입돼 우주 개발의 역사와 함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로켓 또는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과학기술을 굉장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일환이 바로 이 미사일의 개발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켓의 개발이죠. 미국과 소련이 그 미사일, 로켓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독일 사람들을 데려간 겁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은 1950년대 양국의 체제 경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쟁 관계였던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경쟁의 첫 승자는 구소련이었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뉴욕타임즈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소련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스푸트니크 쇼크라고까지 불리던 이 일대의 사건은 양국 간의 자존심을 건 우주산업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4일 구소련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다.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한 것뿐 아니라 라이카라는 개를 태워 우주로 올려보낸 것이었다. 세계 최초로 생물이 실렸던 우주선으로 기록됐으며 이 우주선의 비행 성공은 유인 우주선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 미국과 소련이 그 민주 체제하고 공산 체제를 경쟁을 하면서 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산 사회가 또는 민주 사회가 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유리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우주 개발이 그것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기술이 니들 체제보다 낫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했던 거고요. 미국은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 해군이 개발한 뱅가드 로켓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결국 미국은 1958년 1월에서야 육군이 개발한 레드스톤 로켓으로 첫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의 발사에 성공한다. 미국은 한 발 앞서 나가는 구소련의 우주 개발을 따라잡기 위해 1958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게 된다. 40여 년간 항공 관련 연구를 해왔던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미 해군, 육군, 그리고 공군들, 그 밖에 다른 우주 관련 사업들을 모두 흡수했고 교육제도 등을 재정비해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이렇게 설립된 나사는 이후 미국의 모든 우주 계획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우주 개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구소련에게 계속해서 우위를 내줘야 했다. 1961년 4월 21일 구소련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것이었다. 구소련의 첫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는 1인승 우주선으로 인간이 탄 부분의 지름이 겨우 2.4m에 불과한 공 모양의 캡슐이었다. 이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89분에 걸려 이례전한 후 108분 만에 무사히 지구에 귀환했다. 세계 반응은 뭐 경악이었죠. 소련이 미국보다 그걸 먼저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을,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의 그 반응이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나온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우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구나. 드디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해서 개척의 시대가 계속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경악을 했었죠.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구소련의 우주기술 발전에 미국의 민심이 들끓었다. 결국 1961년 5월 25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아폴로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Many years ago, the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did he want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Well, space is there, and we're going to climb it. And the moon and the planets are there, and new hopes for knowledge and peace are there. And therefore, as we set sail, we ask God's blessing on the most hazardous and dangerous and greatest adventure on which man has ever embarked. Thank you. 사전 답사를 위해 몇 번이나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고 그 사진을 토대로 달 지도를 완성했다. 미국이 달에 집중하는 동안 구소련은 또다시 보스토크 2호를 쏘아 올린다. 보스토크 2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레오노프는 지구 궤도에서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 우주 비행의 꽃이라고 불리는 우주 유영에 성공하게 된다. 비록 5m의 줄이 우주선과 연결돼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성공이었다. 우주 산업 경쟁 내내 구소련에게 우위를 빼앗겼던 미국. 1969년 7월 20일 케네디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은 마침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해 발자국을 남기는 데 성공했고, 이날 전 세계인은 텔레비전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게 된다. 미국이 아폴로 계획에 투입한 예산은 당시 돈으로 약 25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2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 양국이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그런 경쟁을 안 했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지를 못했죠.
지금 기술은 뭐 그때보다 60년, 뭐 50년 이상 됐으니까 훨씬 발전했지만은 과연 우리가 뭘 이런 과학기술 능력 가지고도 그때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건 의심스럽다는 거죠. 1970년대 후반 대탕트 시기에 접어들며 아폴로 17호, 루나 24호를 끝으로 미국과 소련은 달 탐사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우주 개발 산업, 진영 간의 경쟁이 과열되며 영화 같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산업 전쟁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은 우주 개발 산업은 지금 세계를 무대로 한 새로운 도약대에 서 있다. We have a liftoff. We have a liftoff, and it's lighting up the area. It's just like daylight here at Kennedy Space Center as the Saturn V is moving off the pad. 미국 우주기술의 심장부인 미국 항공우주국 존슨 스페이스 센터. 이곳에 오리온 우주선이 있다. 오리온은 현재 퇴역한 미국 우주왕복선의 뒤를 잇는 차세대 유인 우주선이다. 높이 3m, 지름 5m의 원뿔형 구조체로 무게는 약 8톤 정도. 최대 4명의 비행사가 탑승할 수 있다. 최장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우주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Orion, brain board. T-minus 20 seconds. 5, 4, 3, 2, 1. And liftoff at dawn. The dawn of Orion. Space exploration. 2014년 12월 5일, 미국은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오리온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Now transcending the speed of sound. 1 minute 31 seconds in. 2 minutes 35 오리온은 seconds in. 4시간 24분 동안 지구를 2바퀴 돌면서 지상에서 높이 5,800km까지 올라간 뒤 태평양으로 낙하했다. 인류의 화성 탐사라는 꿈도 함께 날아오르는 순간이었다. So our focus is establishing that capability to build and test to prove that vehicle will do what it needs to do so we can take astronauts out to deep space and bring them back safely. 미국 항공우주국은 2030년에 화성 유인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화성에서 물이 발견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류의 성공적인 첫 화성 탐사를 위해 화성 비행 시 신체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화성이 인류의 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악화됐을 때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행성을 화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1997년 발사된 패스파인더호와 2004년 발사된 스피리토, 오퍼튜니티호는 화성에 착륙해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05년에 발사된 화성 탐사 위성도 화성에 물이 흘렀던 증거를 찾아냈다. 특히 화성에서 소금 성분이 포함된 염수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구보다 추운 화성에서 담수는 곧바로 얼게 된다. 하지만 소금물은 담수보다 어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 염수의 흔적으로 생명의 존재가 추측 가능해진다. 이는 곧 낮은 단계의 생명체의 존재도 추정 가능한 상황이다. 이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은 우주 선진국의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를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2018년 화성 내부의 지각 구조를 탐사해 지구와 화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낼 인사이트 랜더가 가장 먼저 화성으로 향한다. 이어 2020년엔
마스 2020 로버가 화성으로 가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게 된다. 이 로버는 화성 표면의 토양과 암석을 채취해 지구로 가지고 오는 계획을 갖고 있다. We got a mandate from our leadership to target to have humans on Mars in 2030. So that's really our goal. So there's a lot of work. There'll be test flights that hit at that. Some big physical test flights. 미국 항공우주국의 제트 추진 연구소. 이곳에서는 달과 화성 그리고 명왕성까지 현재 우주를 항해 중인 많은 탐사선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통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 탐사에 불가결한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이다.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은 우주 인터넷을 말하며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의 탐사선과 지구와의 통신을 뜻한다. 이 거대한 안테나는 먼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약한 신호들까지 잡아내고 있다. That allows, as I said earlier, for us to be able to be in touch with the missions all the time as the Earth rotates. And the complexity is, it is a 24/7, and it's 365 days. Nothing stops. The data comes in, we catch it, and we provide it to the world. 냉전 시대 최고의 우주 강국이었던 러시아의 오늘은 어떨까?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탄생한 라보치킨 연구소를 찾았다. Перелетный модуль Е6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для доставки к Луне посадочных аппаратов, подобных этим. Такая сферическая станция с закрытыми лепестковыми антеннами, с убранными штыревыми, помещенная в защитную оболочку из двух надувавшихся при подлете к Луне полусфер, располагалась вот здесь, наверху модуля. В начале, в 1965 году, первый полет осуществил доставку на Луну посадочного аппарата, раскрывшегося и передавшего круговую телепанораму. 라보치킨 연구소에서는 1966년 발사돼 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연착륙한 구소련의 무인 인공위성인 루나 9호를 볼 수 있다. 또 미국의 뒤를 이어 달에서 샘플을 가져온 루나 16호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최초로 외계 행성의 표면을 이동한 로봇으로 기록돼 있는 루노호트는 구소련에서 개발된 1970년대 달 탐사 로봇이다. 루노호트 1호는 지구에서 원격 조종으로 달 표면을 10.5km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 Ну, мы,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нимаем, как можно садиться на Луну на основе той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ая была у нас. И на базе тех знаний, на основ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мы разрабатываем аппарат,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адиться в приполярную область Луны. 러시아의 항공 우주 산업에도 과도기가 존재한다.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항공 우주 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경쟁자인 미국과 유럽에 빼앗겼다.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의 주요한 근대화는 198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의 여파가 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켰고 이는 기계 장비의 노후화와 제품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다. 1967년에 첫 발사된 후 러시아 우주 산업의 근간이 되었던 프로톤 로켓. 계속된 개량을 통해 300여 회가 넘는 발사 횟수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중량물 우주 발사체다. 하지만 최신형 프로톤 M은 최근 10여 차례의 발사에서 3차례나 실패하는 등 사고율이 단기적으로 급증했다. 러시아 과학기술자들의 해외 유출과 같은 인력 누수 현상과 러시아 전체적인 우주 관련 산업 수준이 저하돼 품질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주 산업의 현재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항공 우주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스크바 국립항공우주대학교를 찾았다. 러시아 내의 유일한 국립항공우주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주 개발 역사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연구실 풍경이 인상적이다. (1970년대) 구소련이 개발해 금성에 보냈던 탐사선 베네라의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금성에 갔던 모형과 똑같은 실물이 대학 연구실 내에 존재한다. 다양한 우주선이나 관련 기기들을 활용해 실제로 안을 뜯어보고 분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졸업과 동시에 숙련된 엔지니어가 양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Ну, когда, к сожалению,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он перестал существовать в 1991 году, значит, вот функции,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ще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в СССР, оно перешло к, значит, Российскому космическому агентству. Ну, оно по-разному называлось в дальнейшем, и вот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года образова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Роскосмос. 미국의 통신 위성인 엑스프레스 AM4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야심차게 추진한 화성 탐사선 포브스 그룬트 발사에도 실패하며 러시아 정부는 대대적인 우주 산업 구조 조정을 감행했다. 2015년 말 연방 우주청을 없애고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을 총괄할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를 출범시켰다. 구소련 시절의 명성이 다소 빗발했지만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잦은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 기의 자국 및 외국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며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фактор. Освоение космоса – это очень дорогостоящая задача. Значит, это весьма дорогостоящие миссии. Поэтому большинство задач, конечно, космических, должно решатьс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другими космическими державами. То есть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сти. 이제 더 이상 우주 산업 분야는 미국과 러시아만의 동무대가 아니다. 막대한 비용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심우주 탐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간의 우주 개발 패러다임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근교에는 유럽 우주기구 ESA의 연구기술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ESA는 유럽의 우주 관련 기술과 우주 분야의 평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75년 발족됐다.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이 없는 평화적인 목적만을 지향한다. ESA는 EU와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ESA의 회원국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포함해 총 22개국이 활동 중이다. 현재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월 14일 낮 12시 31분 화성 탐사선 엑소마스를 실은 프로톤 M 로켓이 발사됐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엑소마스는 로스코스모스와 유럽 우주기구의 공동 화성 탐사선이다. Yes, we are almost halfway between
between the Earth and Mars. Not really. It's quite a long way to go. But we have checked out the spacecraft. Everything works fine. All the instruments are performing just as they should. They're really good. So everything looks very fine. 엑소마스에는 가스 추적 궤도선이 함께 실렸다. 가스 추적 궤도선은 화성에서 생명체 존재의 증거인 메탄가스를 찾는 임무를 맡게 된다. 만약 이번에 메탄가스가 발견된다면 최근 화성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거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가스 추적 궤도선과 함께 엑소마스에 실려 화성으로 가게 되는 것은 2018년 본 발사를 대비한 스키아 파렐리라는 모의 시험용 착륙선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성으로 탐사선과 착륙선을 보냈지만 실패했던 유럽과 러시아에게 이번 엑소마스 발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엑소마스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2018년 혹은 2020년에 엑소마스 로버가 화성으로 향하게 된다. 엑소마스 로버는 2m 깊이의 땅을 뚫을 수 있는 드릴을 장착해 내부의 암석 표면을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성공한다면 화성 지표 아래에 있는 물과 얼음을 비롯해 지금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지표 아래의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Step number 1, search for past or present life on Mars. Step number 2, or objective number 2, demonstrate the technology that are necessary to land on Mars and to move on Mars in two directions, on the surface and in the subsurface with a drill. Step number 3, make sure that there is an infrastructure around Mars, the TGO orbiter, which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node between the surface and Earth. 유럽 우주기구의 우주 개발은 화성에서 멈추지 않는다. 목성과 그 주위 위성을 탐사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외계 생명체 탐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22년 발사 예정인 주스 미션 탐사선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30년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목성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탐사선은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로파와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을 관측하게 된다. 특히 가니메데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숨겨져 있으며 원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유럽 우주기구의 주스 프로젝트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 think I have to clarify that being ESA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just the fact that we do a mission in ESA, it means that we need to pull together various countries of the same continent, of Europe, say, and this is already a so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ain goal of cooperation is, of course, to foster international exchange and, again, cultural exchange and experience exchange, but this also brings the benefit of saving some money.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우주 탐사.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이야말로 우주 개발로 가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우주 탐사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조용한 추격이 눈에 띈다. (2016년 6월) 인도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발사 의뢰를 받은 위성 17기와 자국 위성 3기 등 총 20기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1, 0, +1, +2, +3, +4, 5, 6. 아시아 최초로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자국의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안착시킨 인도.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오는 2018년에 망갈리안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We are going ahead, especially in cooperating with a lot of space agency, taking their support and giving our expertise, our support, and we try to grow together as a space community to get the three objects, Earth, Moon, and Mars, as a big colony for human living. 1980년대에 이미 자국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인도는 현재 우주 개발 능력 세계 5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 2008년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우주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달 탐사선 찬드리안을 발사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달 탐사선이라는 뜻을 가진 찬드리안 1호는 2008년 달에 도착해 물과 얼음의 존재를 확인했고 인도의 우주 탐사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도는 달 착륙선을 실은 찬드리안 2호를 2018년에 발사해 달의 무인 탐사에 도전할 예정이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지금까지 일본의 주력 로켓의 설계와 개발은 일본 작사가 담당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제조와 발사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로켓 개발의 주체가 민간으로 이행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일본에서도 개발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まず一つ軽量化というのは材料と加工の仕方、これによりますね。ですから材料はもちろん軽ければいいんですけれども、強度を持たせる必要もあるかつ軽くしなきゃいけない。厚い金属をミーリングで非常に薄く削る技術だとか、それからそれをきれいに丸める技術だとか、いろんなも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技術が大事だと思いますね。 일본은 이미 아리랑 3호를 우주로 실어나른 H2A 로켓과 H2B 로켓 등 독자적인 위성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 첫 발사 이후 위성 발사 성공률은 95%로 우주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급부상했다. 일본 역시 자원 확보와 우주 전초 기지를 목적으로 달 탐사에 뛰어들었다. 2007년 셀레나라는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올려보내 원격 탐사를 시작했고 새로운 소형 착륙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달 탐사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Surface of the moon near side, but I think the new mission, landing mission, actually very small but very important. We will demonstrate a pinpoint landing, and we will have a new technology for the landing mission. And as a scientist, I think the mission's importance is the miss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the younger engineers to have an experience to be involved in the new landing mission to the moon, probably in the future the Mars, any other planetary bodies. 중국은 늦게 우주 탐사 분야에 뛰어든 만큼 맹렬하게 인도와 일본을 추격 중이다. 2013년 12월 달 탐사선인 창어 3호를 발사해
달 탐사 로봇 V2를 달 표면에 내려놓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달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킨 세 번째 국가가 된 것이다. 달 탐사 로봇인 V2는 달의 지질학적 구성과 표면 물질에 대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7TB 분량의 자료가 중국 내 1000곳 이상의 연구소와 대학에 전송됐고 달의 지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다음 계획은 달의 뒷면 탐사다. 2017년 창어 4호를 쏘아 올려 같은 해 연말에는 달의 뒷면에 탐사선과 탐사 로봇을 착륙시킨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중국은 달 뒷면에 착륙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굉장히 정제된 무결점의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첨단, 또 무결점 기술들이 첨단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조선도 했고 자동차도 했고 반도체, IT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주고 앞으로만 나간다면 그 선진국이 얻는 그 기술적 혜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적인 전략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는 그런 또 이익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우주 개발은 막연하고 큰 의미의 것만은 아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도 제작, 방송통신 등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기상 관측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인류의 비행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고 우주 비행 역사는 50년에 불과하다. 짧은 우주 개발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주 탐사와 개발에 진정한 가치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